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Inflation has eased notably over the past 2 years, but remains somewhat above our longer-run goal of 2%. The broad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the economy is mov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So you asked why not today, and I would just say again that the broad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we're gett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but that we're not quite at that point yet. 화면으로 우리가 오늘 어떤 얘기할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일단 좀 점검을 해보고 가려고요. 장초보다는 탄력이 다소 둔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이상하죠. 사실 어제 그 뉴욕 증시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충분히 오를 만한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거기는 뭐 사실 뭐 어떻게 보게 되면 호재를 좀 만들어간다는 느낌도 사실은 있어요. 호재를 만들어간다. 예. 사실 뭐 연준의 어떤 지금 조금 아까 그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지만은 사실 명시적으로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없었거든요. 단지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정도를 얘기를 한 건데 뭐 9월 인하 확률을 거의 100%로 상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올해 한 2번에서 3번, 2번 정도를 갖다가 한 100% 역시 보고 있는 거고 3번 내릴 확률을 한 75% 정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호재로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다음에 뭐 지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어제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AMD가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이 늘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원래는 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애저 클라우드가 그 원래 예상치보다 원래 전망치보다 성장률이 덜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건데 또 이걸 갖다 호재로 또 휘바꾼 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카펙스 투자를 갖다가 줄이지가 않았다. 26년, 그러니까 올해 그 회계 연도에도 엄청나게 늘렸고 내년 회계 연도는 더 늘릴 거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지금 칩에 대한 어떤 그 인공지능 칩에 관한 어떤 투자들이 갖다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사실은 급락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들도 급등을 하는 양상들을 보였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글쎄요, 그 이런 어떤 호재들을 갖다가 그 악재도 호재로 둔갑시키는 능력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장 초반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쭉 미끄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일부 업종 뭐 특히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력기기 전선주들 같은 경우 약간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부진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FOMC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해요. 어떠한 내용들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 FOMC 그 회의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렇다고 9월 인하를 갖다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우려들이 약간 좀 부식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르면 9월 달에 내릴 수 있다.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사실은 9월 인하의 어떤 안건을 갖다가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가정,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책 금리를 갖다가 그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어떤 그 인하, 그 어떤 판단 시기 자체를 갖다가 자기들은 이제 일단 9월 달까지 본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됐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그 금리 인하를 갖다가 그 가장 하지 못했던 이유는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성명서에 보게 되면은 고용시장에 기존에는 강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표현 자체가 고용시장이 이제 완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고용시장의 어떤 그 둔화 가능성 이걸 갖다가 좀 언급한 게 이제 눈에 띄는데
그 기존에는 그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실업률이 낮기는 하지만 실업률이 약간 올라가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표현은 사실 중앙은행의 그 목표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물가 안정이도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 목표는 사실 고용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사실은 그 물가 안정의 목표를 집중해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두 가지 목표의 어떤 균형을 추구하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가 안정 추세는 뭐 둔화 추세는 어느 정도 계속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둔화하거나 혹은 냉각되고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고용 안정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 어떤 키를 갖다가 조금은 이제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안정 쪽에 더 방점을 둔다는 얘기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 자체를 더 높게 보겠다. 어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두 가지 FOMC 관련해서 질문을 윤 평론가니까 들었는데 네네. 일단 시장에서 9월 금리나 뭐 거의 100%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네네. 평론가님은 어제 간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저는 일단 그냥 테이블에 올려놨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 네네.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그 지금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기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준의 인사들 역시 공이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올 때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터리 그냥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를 계속해 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그다음에 고용 지표 둔화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계속 PCE라든지 CPI라든지 계속 둔화되는 조짐을 갖다가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어떻게 보게 되면 재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연준의 어떤 그 명성 뭐 이런 거에 어떤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보수적인 시선으로 자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사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해서 어떤 신호등을 갖다가 주고 있는데 연준 인사들은 그래도 한 번만 더 데이터를 보자. 그래도 조금 더 데이터를 기다려보자 하는 쪽으로 자꾸 미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을 한 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네.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예, 예. 자, 그러면 네네. 지금 뭐 물가라든지 뭐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대한 뭐 이런 지표들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8월에 파월의 직접적인 좀 발언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네네. 네.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양상을 계속 보인다고 하게 되면은 9월에 정책 금리 인하를 갖다가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 그 보통 중앙은행 그 인사들이 특히 총재 되시는 분들은 그 확정적인 얘기를 좀처럼 안 하죠. 그 안에 굉장히 은유적인 어떤 비유들을 갖다가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네.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거라는 얘기를 갖다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9월에 정책 금리 인하를 갖다가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네. 사실 사실 그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가령 뭐 민간 고용 보고서라든지 CPI라든지 PC라든지 이게 줄줄이 발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서 사실의 이 연준의 그 인사들 FOMC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어떤 그 키들을 갖다가 분명히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얘기는 실제로 9월 달에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는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 인하를 갖다가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아주 큰 폭의 그런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긋는 또 그런 제스처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니까 50bp 이 정도를 뭐 9월에 한 번에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모습이 좀 보였어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사실은 그 고용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50bp 인하할 가능성은 저도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경제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잖아요. GDP 성장률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뭐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어떤 GDP를 갖다가 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고 보통은 얘가 뭐 얘기를 하지만은 그 1인당 채용 건수를 보면 알아요. 1인당 채용 건수 자체가 지금 채용 공고 건수 자체가 1.2명이거든요. 실업자 1명당. 근데 이게 팬데믹 전에 1.19명이었었어요. 거의 팬데믹 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실업률은 4% 뭐 4.1%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고용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다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소비에 어떤 굉장히 큰 타격이 오면서 GDP가 굉장히 뭐 그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거나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령 뭐 빅스텝도 밟을 수 있고 자이언트 스텝도 밟으면서 이 급속히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건강한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연착륙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연준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50bp를 인하할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50bp를 인하한다고 하게 되면은 명분으로 삼는 거는 뭐 금융시장의 어떤 붕괴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금융시장도 지금 탄탄하게 잘 가고 있잖아요. 약간의 조정을 네. 하고 있지만은 네, 네. 사실 연준이 50bp를 내릴 근거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표들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50bp를 한 번에 그렇게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윤 평론가님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일 것 같은데 미국의 또 고용보고서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동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본 쪽으로 한번 네네. 가볼게요. 어제 또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어제 뭐 그 정책 금리를 갖다가 네. 15bp 올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죠. 금리를 갖다가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그 일본 경제가 일본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호황 국면인 것 같지만은 사실 실질 GDP 기준으로 보면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소비는 계속 얼어붙어 있는 거고요. 일본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50%가 넘는데 일본 국민은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린 주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7개월 연속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고 경제가 그게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엔화 약세가 사실은 굉장히 깊어지면서 네.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데 왜 일본 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GDP 성장이 여의치도 않고 사실은 소비도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냐를 갖다가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지 엔화 약세를 돌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사실은 3월에 17년 만에 그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배경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올렸다라고 일반 국가로 보게 되면 올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네. 수준이지만 그 마이너스 금리 해제한 거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봄에. 해제한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를 돌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3월, 4월 달에도 엄청난 돈을 갖다가 외환시장에 투입을 했고 네. 그게 7월 12일, 11일, 12일에 또 투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엔화 약세의 기조를 갖다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엔화 약세가 얼마 전에 엔화 강세 쪽으로 약간 돌아섰잖아요. 그 이유를 뭐 일본 은행이라든지 이게 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어떤 분석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엔화 약세가 이제 갈 때만큼 간 상황에서 사실은 트럼프가 한마디를 던졌죠. 우리는 이제 일본과 예. 위안화의 약세를 갖다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엔화 강세 기조가 그 엔화 약세 기조가 약간 돌아선 상황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 약세의 기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꺾어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린 어떤 인상 배경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도 이제 슈퍼 엔저의 전환점이 나오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또 어제 이제 동시에 발표가 된 게 국채 매입 규모 축소도 동시에 진행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블룸버그가 사실은 일본 은행이 요번 7월달 회의에서 한 15bp 정도를 올릴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올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화에 미치는 영향이 2엔에서 3엔 정도
달러 대비 강세로 네. 돌아서는 정도의 그 정도를 예측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양적 긴축을 갖다가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현재 매달 한 6조 엔 정도를 갖다가 국채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분기에 4천억 엔씩 줄여서 26년 1분기에는 이걸 3조 엔 수준까지 줄이겠다. 글쎄요. 이게 뭐 양적 긴축을 한다는데 그 일본이 양적 긴축을 한다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양적 완화를 갖다가 수십 년을 갖다가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양적 완화 기조를 누그러뜨려서 양적 긴축으로 돌아선다는 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죠. 엄청난 전환이니까. 네, 엄청난 전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걸만 가지고 사실 뭐 시장에서의 판단도 그렇고 제 판단도 그렇지만 이 양적 긴축의 규모 자체가 생각보다 적다. 분기에 4천억 엔씩 줄여나가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 규모 자체가 적은 거고요. 또 일본 은행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가 있느냐, 신뢰할 수가 있느냐는 것도 의문점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사실 일본은 양적 완화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과거에 일본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그걸 갖다 미뤄왔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일본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디플레이션 압력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추려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 그 지금 합쳐가지고 한 15bp 올린 거,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의 어떤 규모를 놓고 봐가지고 지금 그 엔화 약세의 전체적인 기조를 갖다가 완전히 돌릴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 은행만의 힘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 결국은 이제 그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생각보다 이제 점점 더 좁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일본 은행이라든지 일본 측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면 뭐가 있느냐.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내리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게 되면 엔화와 그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 자체가 적어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미국의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가 있다.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견고하기 때문에, 견조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일본이 바라는 것처럼 엔화의 어떤 그 약세 기조가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당한 시간이나 시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뭐 아주 뭐 말씀하셨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수준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인하하는 걸로 가고, 그러니까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쨌든 금리 차도 그렇죠. 축소가 되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막 일본 쪽에서 외환 시장 개입했는 게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시장에 일본 은행이 뭐 일본 외환 시장에 개입을 아까도 말씀드린 두 차례 했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사실은 없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내리는 것들이 합쳐졌을 때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 은행 쪽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다란 제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도 자체가 빠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반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역시 느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밟으면서 빠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도에 있어서 그렇죠. 조금은 이렇게 기간이 그렇죠. 우리가 상당한 생각하는 기간이 것보다 필요한 거다라고 보는 거다. 거고요. 또 하나는 네네. 이게 환시장이라는 거는 아주 그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한번 추세가 결정이 되면 상당히 오랜 동안 이어집니다. 특히 엔화는 강세 기조가 40년 이어져 왔어요. 아베노믹스를 시작하면서 약세 기조가 이어진 건 이제 10년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엔화가 사실은 엔달러가 145원을 갖다가 굉장히 임계점으로 봤어요. 이걸 갖다 돌파를 해버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145엔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일본 측이. 따라서 그걸 갖다가 되돌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가정밖에는 없다. 추세를 갖다가 강하게 되돌리려고 하게 되면. 그 얘기가 뭐냐면은 세계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혼란? 그게 어떤 가령 뭐 팬데믹처럼 그건 느닷없이 오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자산이니까
기존의 약세 추세를 딛고 강한 추세로 돌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엔화 강세가 설사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 자체는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봅니다. 막 이제 최근에 이런 외환시장 흐름을 봤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해서 금융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개를 저으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뭐 엔화 강세가 40년 동안 이어져 왔을 때도 엔캐리 트레이드는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엔화가 뭐 엄청나게 강했을 때도 사실 뭐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들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 어떤 대세가 되지는 사실은 않았거든요. 네. 사실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가령 뭐 그 투자국가 아니면은 일본과 투자국 사이의 어떤 뭐 국채 수익률의 차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도 엔캐리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특히 이제 엔화 강세 기조가 명확해진다. 네. 아주 명확해진다라고 할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 엔화가 점점 강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예. 사실은 지금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국채 수익률이 일본 국채가 점점 좁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본의 생명보험이라든지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국 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국으로 돌아도 자국 국채를 사는 게 낫지.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거듭 얘기하자면 엔화가 강세 기조를 명확히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추론은 엔화의 강세 추세는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거다. 따라서 우리가 일각에서 염려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 그러면서 그것도 어떤 급격한 청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의 무리가 있다. 그 얼마 전에 뭐 일본 주식시장이 뭐 흔들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네. 가령 뭐 그것 반드시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짧게요. 마지막으로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금리든 환율이든 우리 시장에 그래서 돈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네네네. 우리 시장이 그러면 이 수급적인 영향을 좀 짧게 언급해 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은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8월 그 조기 금리 인하 얘기를 갖다 꺼내는데 그 보통 지금 금리 인하하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보다 훨씬 5% 이상 뭐 10% 금리에서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려서 자본 뭐 유출이 일어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까지 금리를 못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GDP가 2분기에 역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올해 GDP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에요. 네. 가령 한은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촉발시킬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본 유출 때문이 아니에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